올해도 현 추세라면은 2,000명을 넘길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사실 한인사회에도 알게 모르게 마약 중독자들이 있다는 것이 헤이스팅에서 노숙자를 위한 식사 제공을 하는 교회나 비영리 한인단체들 관계자들이 말이 있습니다. 처음으로 마약을 접하게 되는 경우는 청소년 때 졸업 파티나 생일 파티 이와 같이 성인들이 감시가 허술한 장소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팟캐스트 캐라쇼의 표기자의 캐나다는 지금을 담당하고 있는 표영태 기자입니다. 오늘은 지난 8일에 있었던 BC주 강 당대표의 TV 토론 관련한 내용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고자 합니다. I was on my way over here, and at the corner of Robson and Hornby, there was an individual who died, and there was emergency people rushing. This person died from an overdose. This is the British Columbia. 이번 토론에서 언론의 주목을 받았던 부분은 바로 마약입니다. BC 보수당의 존 러스타드 대표가 이날 토론회에서 토론장으로 오는 길에 랍슨과 혼비 스트리트에서 마약으로 사망한 사람을 목격했다고 BC 신민당을 공격했습니다. 하지만 이날 토론회를 중계했던 CTV는 BC 검시소 등을 포함해 어디서도 해당 지역에서 그 시각 마약 오남용으로 사망한 사고는 없었다고 확인했습니다. 러스타드 대표도 한 발 물러서서 일상적으로 길거리에서 마약 오남용으로 사망자가 나오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 점이라는 부분으로 약간 말을 좀 순화시켰습니다. 사실 마약 문제는 현 BC 신민당에게는 상대적으로 공격을 받을 수 있는 정책이 될 수 있습니다. 2017년 신민당이 집권한 이후 2018년 10월부터 비의료용 마리화나 사용을 합법화했습니다. 또 2023년 1월부터는 소량의 마약 소지를 합법화하기도 했습니다. 비록 3년간 한시적인 조치이기는 했지만요. 이렇듯 신민당이 집권한 이후로 마약류에 대해서 온건한 정책을 펴왔던 점은 최근 마약 오남용으로 인한 사망자가 속출하고 있는 상황에서 신민당에게는 공격의 빌미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최근 BC주 검시소가 발표한 불법 마약 오남용에 의한 사망자 통계에서 올 7월까지 총 1,365명이 사망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7년 마약에 의한 사망자 수가 연간 1,000명을 넘어선 이후 2019년을 제외하고는 연간 사망자 수가 1,000명을 넘어섰고 심지어 2021년부터는 그 수가 2,000명 선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올해도 현 추세라면은 2,000명을 넘길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BC주에서 마약 오남용에 의한 사망자 수는 2014년 자살보다는 낮은 수였지만 2015년을 기점으로 병이나 자연사를 제외하고는 가장 높은 사망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2023년 1월 30일 이후 소량의 마약 소지가 합법화된 이 전후를 비교해 보면 우선 2022년 2월부터 마약 소지가 합법화되기 전인 2023년 1월까지 12개월간 2,395명이었으나 2,323년 2월부터 올 1월까지는 2,562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67명이 늘어났습니다. 어떻게 보면 마약 소지 합법화로 사망자 수가 좀 늘어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2월부터 7월까지 6개월만을 비교했을 때 작년 합법화 이후 사망자 수와 비교해서 132명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단언적으로 마약 합법화가 마약 사망자 수를 늘린다, 줄인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정부의 정책이나 마약 사용을 늘리거나 줄이기보다는 개개인의 특성이나 가정이나 주변 환경이 어떻게 보면은 마약 중독이나 마약으로 인한 사망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약류에 대한 거부감이 크거나 아니면 타부시되는 민족 사회에서는 상대적으로 마약 사용자가 적은 편이기 때문입니다. 또 첫 번째
처음으로 마약을 접하게 되는 경우는 청소년 때 졸업 파티나 생일 파티 뭐 이와 같이 성인들이 감시가 허술한 장소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얼마나 보호자가 관심이나 관여를 갖느냐가 마약에 접하거나 아니면 마약으로 위해 위험한 상황까지 갈 수 있느냐 없느냐를 결정한다는 점에 있어서 정부의 정책은 어떤 부분에 있어서 마약 사망과는 직접적으로 아주 크게 관여한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한계가 있습니다. BC 시민당의 소량의 마약 소지를 합법한 이후에도 이미 마약에 중독된 사람들이 자신에게 투여할 마약을 감시 주사 시설에서 의료진이 지켜보는 가운데 주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마약 오남용에 의한 돌연사를 막겠다는 그런 뜻이죠. 그리고 이러한 감시 주사 시설에서는 현재까지 마약 오남용으로 인한 사망자가 단 한 건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번 BC주 총선에서 마약이 상대적으로 현 집권당을 공격하는 소재가 될 수 있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하지만 사후 약방문이 아니라 내 가족부터 마약을 접할 수 없도록 가정 분위기나 신뢰를 구축하는 것이 더 중요해 보입니다. 사실 한인사회에도 알게 모르게 마약 중독자들이 있다는 것이 헤이스팅에서 노숙자를 위한 식사 제공을 하는 교회나 비영리 한인단체들 관계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약 이외에 오늘 시점에서 과연 BC주 총선은 또 어떻게 흘러가고 있나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10일 날 발표된 338 캐나다의 각 정당 지도조사에서 BC 보수당과 BC 신민당이 45%로 서로 같게 나왔습니다. 단지 이제 당선 의석수 예측에서는 신민당이 48석으로 보수당이 40석보다는 더 많다. 이런 잠정 수치를 내놓았습니다. 이 경우 신민당이 과반 의석 47석을 넘기기 때문에 단독 다수 정부를 수립할 수 있겠죠. 그리고 한인들이 주로 관심을 갖고 있는 버나비 사우스 메트로타운 지역에 두 한인 후보 간의 1, 2위 경쟁에 있어서는 여전히 이번 총선 캠페인이 시작된 이후로 아직도 폴 최 후보가 이한 후보를 표준 오차 범위 밖에서 앞서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됐던 한인 후보가 당선될 것이 확실하다는 것은 한인 사회에게는 좋은 소식이겠죠.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한인 유권자들이 얼마나 많이 이번에 투표에 참여하느냐가 한인 차세대가 미래 캐나다 주역으로 입지를 굳히는데 꼭 필요하다는 점, 즉 참정권을 발휘함으로써 캐나다의 한인 유권자들도 주인이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오늘은 이상으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회용택 기자였습니다.